지금 일본의 다카이 총리의 발언은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보통 이제 서사전, 그 내러티브 워페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중일 갈등이 심각해지면 중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뭐냐면 자, 지금 최근에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상당히 살벌해지고 있죠. 예. 진짜 일본은 전쟁할 준비는 다 끝났다라는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준비해왔다. 예. 네, 어떻습니까?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 정말 이 전쟁까지도 할 수 있는 그 상황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다카이치 총리가 실수를 한 게, 그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잖아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미국하고 준비를 많이 해왔고, 근데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총리라는 사람들이 그동안 그 계획 자체를 계속 해왔다라는 거는 지지해왔고 이런 거는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언급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거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대만하고 그때는 이제 뭐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대만을 자유중국이라고 불렀죠. 네. 예, 뭐 중화민국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자유중국하고 이제 단교하고 중국하고 수교를 할 때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동의한 상황에서 다 수교를 한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이게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는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중국에 뭐 저랑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 많이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한번 연락을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야, 이 문제는 지금 과거에 있었던 그 우리나라 사드 배치 문제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정과 관련된 문제였다면, 이거는 지금 일본의 다카이 총리의 발언은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다카이 총리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일본 총리들보다 좀 가볍다? 좀 이런 게 보여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이것이 과연 미국의 그 어떤 묵인이나 승인 없이 일어난 일일까에 대한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그때 에이펙 끝나고 나서 히토류 협상 잘했는데 미국이 좀 바로 또 어떤 공격적인 발언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대리해서 일본이 이러한 어떤 이슈를 불러일으킨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그 주일미군,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역할 뭐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이게 만약에 일본과 중국이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에이펙 때 그때 이제 미중 정상회담 하고, 미중 간의 그 관세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죠. 그리고 이제 잘 보시면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의 승자는 엄밀히 얘기하면 중국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잘 보면 중국이 트럼프 일기 때 한번 당해보고 나서 그동안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왔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다카이 총리 이렇게 사고를 쳤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을 안 해줘요, 지금.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금 이제 일본, 미국 대사가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중 간의 협상이 잘 됐기 때문에 이 판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 미국도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원하지 않는 싸움에 미국은 끼이고 싶지 않다라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카이 총리가 가볍다고 느껴지는 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과 좀 조율을 하고 했으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일을 저질러 버리니까 미국도 도와줄 명분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일본의 문제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약간 이제 보수 우익화돼 가고 있거든요. 하긴 그 발언하면서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이 75% 그렇죠. 넘어가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국내만 바라본 거예요. 근데 이제 전에 이제 아베 총리도 사실은 굉장히 반중적인 성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정치인이었을 때고 얘기고, 총리가 되자마자 찾아간 곳이 중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 그래도 총리가 되면서 그런 국제적 감각을 가지고 이 일본을 운영했다라면 다카이치 총리는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좀 너무 없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이 되죠. 그렇군요. 자, 최근에 중국이 서사전쟁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사용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은 패전국이고 자신들은 승전국이다. 이 역사적 프레임을 띄우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목표? 이게 그 시진핑이 중국 국가주석이 되고 나서부터 항일 전쟁, 그러니까 중일 전쟁을 바라보는 거를 좀 각도를 틀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중일 전쟁은 사실 이제 당시 중화민국과 일본 제국이 싸운 전쟁이죠. 사실 중국 공산당은 약간 이제 뭐 깍두기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걸 싹 포장을 해가지고 마치 중국 공산당이 중일 전쟁의 승자가 된 것 마냥 그렇게 포장하는 작업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였던 이제 9월 3일 전승절 열병식 때 뭐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그때 저는 이제 그때 종편에서 생방송을 했었거든요. 이제 앞에 천안문 그 막루 위에 물론 이제 정상급 지도자들 뭐 푸틴도 오고 김정은도 오고 했는데 그 앞에 의자에 이렇게 노병들이 쫙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걸 중국 CCTV 설명을 들으면 중일 전쟁 때 참전했던 국민당 노병들 거기다 앉혀놨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 입장이 바뀌었구나. 지금 그렇게 많이 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한테도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 얘기를 보면 이런 식이에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한테 당신이나 우리나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 아니냐. 근데 왜 일본은 패전국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해가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미중 정상회담 때 아니 중국은 한국은 옛날에 중국의 속국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역사적인 거를 이용해서 포장을 해나가는. 그래서 요즘에 그 새로 이제 나오는 군사 용어 중에 하나인데 보통 이제 서사전, 그래서 내러티브 워페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중국이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는 뭡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중국이 미국 다음이다. 혹은 동등하다. G2 그거를 2차 대전의 승전국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러시아는 지금 러우 전쟁 하면서 약간 밀려났잖아요. 그거를 중국이 대신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번에 그 중국의 급초음속 미사일 발사 영상 이것이 이제 일본을 향해서 이제 3D 그래픽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해가지고 또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스타트업이 한 거죠. 중국 정부가 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의 전략인가 봐요. 의도가 있죠. 의도가 있고,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 그래도 지금 이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거는 사실 이제 중국 정부가 군이 발주라는 거죠. 저도 본 것 같은데 미사일 가격이 뭐 기존에 뭐 10분의 1? 뭐 이렇게 되겠어요. 뭐 시멘트를 사용해서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내열재를 뭐 우리가 만약 만든다 그러면은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만든다 그러면 뭐 탄소 섬유 비싼 걸 소재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 회사는 그런 걸로 해도 돼. 어차피 그리고 이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것들은 소모성이잖아요. 한 번 쓰면 끝이잖아요. 그렇지. 비싸게 만들 이유가 있냐? 재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 정부가 사실은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의 무기 획득 사업 같은 경우에도 스타트업의 참여를 굉장히 독려를 많이 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어차피 중국 군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거죠. 야, 니네가 좀 먼저 해봐. 그리고 사실 이제 중국하고 일본하고 군사력 비교를 해보면 사실 지금 중국이 앞서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만 하더라도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숫자상으로는 사실 그때도 중국이 앞섰지만 질적으로는 일본이 앞서 있었어요. 지금은 숫자와 질적으로 다 앞선 게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일례로 우리가 이제 뭐 전투기, 뭐 4세대, 5세대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 포함해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일본이 한 뭐 200 몇십 대 돼요. 근데 중국은 지금 한 600여 대 돼요.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군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본 해상자위대가 각종 군함 다 하면 한 160척 정도 되는데
중국은 지금 300척이 넘어요. 미국보다 군함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군사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스타트업 업체 영상 공개하고 나서 벌어진 일이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오키나와를 이렇게 디귿자로 관통해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은 중국이 군사적으로도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중국과 일본 전쟁을 한다면 서로 군사력 차이는 어느 정도 날까? 요게 좀 궁금해지는데 네. 전투기라든가 군함, 미사일 네. 이게 이제 아마 그 뭐 땅 육지전은 안 하겠죠. 네. 이런 것들 전력 비교해 본 게 좀 있나요? 제가 이제 전투기하고 군함은 앞서 말씀드렸고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차이가 벌어지는 게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마음만 먹으면 일본 열도 어디든지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이런 거 다 계산해 보면 그게 한 1,500여 발 정도 돼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일본 열도 자체를 다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일본은 없어요. 중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아, 장거리 미사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패전국이었고 평화헌법 문제도 있고 공격용 무기 보유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긴 우리도 뭐 100km, 200km, 300km, 600km 계속 제한 풀어나가면서 미사일이 발전해 왔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독도를 두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충돌한다 그러면 뭐 지금 시점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도쿄를 한번 때려볼 수는 있어요. 장거리가 있으니. 네. 근데 이제 일본은 서울을 때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갖고 있죠. 근데 중국은 그렇게 때릴 수 있는 게 1,500여 발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럼 어마어마한 건데. 네. 근데 그런 상황이면은 일본이 조금 더 이렇게 경계심을 갖고 좀 두려움을 갖고 조심할 듯한데 왜냐하면 북한이 뭐 미사일만 발사해도 난리 나잖아요. 네. 일본의 영에 그 떨어지고 이러면은. 그렇죠. 근데 별로 이 중국 미사일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면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중국 쪽에서는 중국 뭐 정부나 군에서는 공식적인 이런 홍보 수단을 통해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의 SNS를 보면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이렇게 중국 군사력이나 이제 일본 군사력 비교해 보면 격차가 많이 난다는 느끼고 실제로 일본 자위대에서 나오는 방위백서를 보시면 다 언급을 해놔요. 실제로 이제 뭐 표로도 언급을 해놓고 이 정도로 격차가 벌어진다라고 표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근데 진짜 생각해 보니까 왜 일본이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 실험 이런 네. 것들을 진짜 학을 떼는지 이해가 되네요. 공격할 수 있어도 반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군요. 그래서 사실 이제 북한이 핵실험하고 뭐 미사일 할 때 저도 사실 이제 일본 언론하고 인터뷰를 몇 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일본이 가진 문제다라고 저도 이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그 많이 이제 그런 여론을 통해서 많이 이걸 좀 누그러뜨려 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이 이제 미국에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도 이제 도입할 계획이고 예전보다 이제 공격용 무기를 획득하는 거를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지금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지금 당장 시점으로 보면 없다. 불리한 거죠, 이게. 근데 일본도 만들려면은 뭐 핵무기도 그렇고 금방 만들 수 있는 그 시스템 아니면 기술력 이건 다 있다고들 그렇게 얘기는 하던데.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에이펙 때 한미 정상회담 통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 길이 열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갖고 있고, 사실 이제 뭐 일각에서 뭐 중국이 더 난리 아니냐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중국은 이미 갖고 있어요. 그리고 더 만들면 돼요. 근데 일본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또 한 가지 문제가 전에 이제 이런 한번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함정이나 잠수함에 쓸 수 있는 원자력 추진 기관을 이미 만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60년대, 70년대 때 다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무추라는 배에 이걸 적용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무추라는 배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이 배가 항해하러 나갔는데 이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 일본 열도에 있는 항구들마다 오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일본 내 전문가들도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일본 정부는 한국에 하니까 원자력 추진 잠수함 좀 했으면 하는데 일본 국민들이 핵에 대해서는 참 거기는 피해국이라 네. 그 감정이 좀 다르겠네요, 우리랑. 그래 전에 그런 사고들도 많았고 또 한 가지는 그치, 아시다시피 그 핵발전소 네, 후쿠시마 후쿠시마. 최근에 후쿠시마도 있었고 그 전에도 그런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참 일본 국민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지금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중국 군용기들이 오키나와 주변에서 그 일본 방공 식별 구역을 침범하는 사례들이 잦고 있다. 네. 이거 그러니까 도발인데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이러한 것들로 전쟁까지 연결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제 중일 갈등이 심각해지면 중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뭐냐면 그 지금처럼 이 군사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어로 하자면 계속 이지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오키나와 2016년에 갔을 때 저는 실제로 봤는데 그러니까 요맘때 한 12월 중순 되면 우리 이제 뭐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오키나와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그 나하공항 내리는 데가 나하공항입니다. 근데 나하공항에 잘 보시면 거기 항공자위대, 해상자위대, 해상보안청 그 항공기들의 기지예요. 아, 그 나하가? 그러니까 민군 복합공항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12월 중순 정도 되면 거기 이제 기지 개방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2016년에 갔었는데 그때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항공기들, 그러니까 군용기가 이렇게 침범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상 출격하는 장면을 실제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자위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매년 한 번씩 나옵니다. 어디 지역이 출격을 제일 많이 했나 보면 이 오키나와 쪽에서 출격을 제일 많이 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런 비상 상황이 자꾸 걸린다라는 건 계속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계속해서 피곤하게 하겠네, 진짜. 그러니까 지금 요즘 중국이 대만에 하는 거 보면 주변을 에워싸고 뭐 비행기 계속 띄우고 군함들도 계속 그러면 이게 대응하는 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대응해야 되잖아요. 그럼 계속 전력을 내보내야 돼요. 엄청 피곤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이런 겁니다. 오키나와 근처에 계속 비행기를 띄우면 돼요. 그리고 배도 계속 띄우고 항공모함도 왔다 갔다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일본 자위대는 엄청 피곤해지는 거죠. 네. 자, 그 센가쿠 열도 가지고도 원래 기본적으로 그 영토 문제가 있었잖아요. 중국과 예. 일본 사이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막 어선 군함이 막 해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침몰하고 예. 뭐 그걸로 뭐 아주 긴장 관계가 심해졌던 몇 년 전에 예. 그러한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국지적인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만약에 지금 이번에 그 다카이 총리의 발언이 철회가 안 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이거예요. 중국이. 왜냐면 지금 이제 우리 센가쿠 열도나 띠아위따오, 중국에서는 띠아위따오라고 그러는데 잘 보시면 여기 사람이 안 살아요. 무인도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독도는 우리 뭐 고유 영토고 우리 뭐 해양경찰도 지금 주둔해 있고 그다음에 어민들도 거기 뭐 생활하신 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 일본이 함부로 못 해요. 근데 이 센카쿠 열도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무인도예요. 그럼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지금 중국이 한 1,500여 발 되는 각종 미사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어느 날 밤에 그냥 쏘면 돼요. 센카쿠 열도에. 그러면 이제 굉장히 국제적으로 긴장감이 확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센카쿠 열도 띠아위따오는 아 이거 영토 분쟁이 있는 지역이다. 일본은 우리처럼 독도를 이제 막 자기 거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중국이 여기다가 맨 땅에다가 미사일 쏘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하여튼 중국에서는 지금 그 대만은 하루 이틀이면은 그냥 점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이겁니다. 제가 이제 뭐 중국도 왔다 갔다 하고 대만도 왔다 갔다 하지만 중국 가서 이렇게 보면 얘기 들어보고 그러면 아니 우리 저거 일도 아니야. 그리고 저거 점령하는데 그야말로 몇십만 명 죽어도 상관없어. 그런 여론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리고 예전보다 지금 뭐 제가 중일 간의 군사력 비교도 했지만 군사력적으로도 자신감이 있다.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도 2017년에 중국 인민해방군 그때 창건 뭐 한 90주년 관련돼서 2027년까지 세계적 강군이 될 수 있도록 육성을 해라. 그게 이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2027년이 내후년이에요.
그러면 가능도 하다. 예, 이렇게 많이 좀 이제 생각이 되는 상황이죠. 네. 근데 하여튼 이게 요새 적에 적은 친구라고 하나요? 네. 중국하고 일본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사이에 또 일본이 우리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또 얘기하는 네. 네, 의회에서 얘기하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또 다시 이제 논쟁이 붙었는데 근데 중국에서 이제 그거 한국 땅인데 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게 이제 한국을 그러니까 일본을 같이 상대하자는 의도인가?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고맙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외교부 대변인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독도라는 표현을 잘 안 썼어요. 다케시마. 예, 병행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동해도 일본에 이렇게 식으로 많이 언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일 이 삼국 동맹을 이렇게 지금 이제 어차피 그렇다고 한국이 일본을 지지하진 않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이제 저도 이제 뭐 한중일 다 다녀봤지만 한중일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서로 싫어해요. 맞아. 서로 싫어해요. 그러니까 유럽은 안 그래요. 유럽은 가보면 실제로 안 그런데 물론 이제 그 과거의 키케묵은 역사 관련된 문제들이 유럽에서는 뭐 일정 부분 해결됐고 이제 유럽 연합이 됐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없어졌는데 한중일은 안 그래요. 그렇죠. 이제 서로 역사적 피해 의식, 다 그다음에 갖고 우월 있죠. 의식 이런 네. 것들이 막 다 서로 갖고 얽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이 잘 이용하는 거죠. 근데 다만 지금 우리 정부의 기조는 어느 한쪽 편도 들지 않겠다라는 중일 간의 네. 이 이슈를 사실은 제가 봤을 땐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판에 굳이 우리가 누구 편 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일본이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다카이치 총리 어떤 정치적 입지를 위한 발언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예. 이 대만의 유사시 그 뭐라 그럴까 무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일본의 입장, 그러니까 네. 어떤 군사적 네. 그 국익적 입장이 또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일본 제국 시절부터 시작된 건데 우리가 뭐 물론 아픈 역사지만 우리도 사실 과거 일본 제국 시절에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대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일본 제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해양 진출을 위해서는 대만이 핵심적이고 대륙 진출을 위해서는 한반도를 접수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일본의 그런 생각들이 담겨져 있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뭐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대만 여행들 많이 갔을 테니까 이제 뭐 보였을 텐데 사실 저도 이제 대만 타이베이 가보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대만의 지금 총통부, 우리 치면 이제 청와대 같은 그게 이제 과거 일본 식민지 시절 그 총독부 건물이에요. 그걸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주변에 보면 이제 대만 정부의 중요한 관청들이 다 있습니다. 외교부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저는 이제 대만 외교부도 가봤는데 그게 다 일제시대 때 만들었던 건물들이에요. 그걸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타이베이 가보시면 일본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와요. 네. 왜 많이 올까? 그 일본 쪽에 그 대만 타이베이 가보면 식민지 시절의 향수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중국에도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지금 그 안중근 의사 그 수감됐던 리순 거기도 가보면 그 리순이 러일 전쟁 때 격전지 중 하나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안중근 의사가 이제 수감됐던 리순 감옥만 생각하지만 일본은 또 달라요. 일본 사람들은 리순 자체가 그 일본 제국 시절에 그 러일 전쟁 때 격전지였고 그 중에서도 그 산이 하나 있어요. 203 고지라고. 저는 직접 갔었는데 가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정말 한 70대 넘은 그 일본 노인분들이 관광단이 와서 거길 가요. 그 왜 오냐? 그 식민지 시절의 향수를 느끼기 위해서 거길 찾아와요. 타이베이도 가보면 그런 게 되게 강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일본 언론도 전에 이제 동일본 대진이 났을 때 우리나라도 그때 도와줬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그거는 기사를 안 내보냈어요. 근데 대만에서 도와준 거는 일면에 내보냈어요. 아, 그러니까 대만에 대한 그 친밀도랄까 아니면 그 뭔가 그 뭐라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그 약간 그 우리 속국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건가? 그것도 있고
섬나라만이 갖고 있는 그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동질감 같은 게. 네. 그런 게 좀 우리는 잘 인식을 못하지만 그런 게 있고 지금 또 한 가지로는 제가 이제 대만 가보면 그쪽에 이제 정치 평론가들하고도 한번 식사를 하고 하는데 얘기 들어보면 지금 이제 대만 집권하고 있는 민진당의 중요 정치인들이 일본에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요. 그 굉장히 친인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관계가 좋군요. 네,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또. 글쎄, 맞아. 우리 예전에 저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를 맺으면서 대만 대사관을 중국으로 넘겨주고 그렇죠. 막 중국국기 올라갈 때 대만에서 막 태극기 불태우고 막 울고불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TV에서 봤던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이제 군사적인 측면도 좀 언급을 해드리자면 사실 이제 일본 자위대 퇴역 장성들하고 대만군하고 교류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제 그런 건 안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사실 일본 대만 관계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일본과 중국과의 이 관계, 뭐 국지전까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긴장 관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쉽겠네요. 네. 이제까지 군사전문연구위원이죠 김대영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